지금 이제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이게 안착이 될 것이냐 그 여부가 지금은 그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는 실적이 정말로 이제 기업들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서 그와 동행해서 증시도 따라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면 네.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까지 해가지고서는 미국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가지고서 이익 역신장이 났었어요. 마이너스가 이제 났었습니다. 근데 2분기라는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2분기인 것이고,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미국도 거의 끝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 그리고 그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하는 얘기들 그런 거를 보고서 미래 이익 추정치를 조금씩 변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미래 이익 추정치도 작년부터는 계속 내려만 가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서는 한 3개월 정도 전부터는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개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몇몇에서는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증시가 한번 작년엔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증시나 경제가 그런 게 되게 안 좋았다가 회복기를 거치고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회복 추세에 접어들 때 그 직전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실적과 함께 동행하는 증시가 그런 국면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오는 3분기 실적부터 해서는요, 전년 동기로 해가지고서는 대비로 해서는 이제 성장이 나타나고, 내년도하고 올해 실적을 비교를 하면 미국은 내년도가 10% 이상의 이익 성장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세상도 좋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잠깐의 이런 것은 조정이라고 일시적 조정으로 보시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하반기에 올라가고 이게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한 단계 높은 인플레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 다음에 회복이 된다라고들 하는데 또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봤었을 때는 진짜로 이익이 그렇게 가정치대로 흘러갈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정말 그래가지고서 이익이 잘 나오거나 뭐 그렇다라는 거는 미국의 소비나 등등등 지표들이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잘못하면은 그게 또다시 뭐 가령 뭐 인플레를 자극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3월, 4월에 겪었었던 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익이 정말로 증익이 되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겹쳐가지고서 이 같은 이제 그런 잡음을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나쁘게 봐도 한 6개월만 참으면 되겠네요. 연말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최근에 뉴스에 그 마이클 버리나요? 네네. 쇼배팅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금액을. 그런 건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은 마이클 버린 진짜 포트의 회전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그 이제 S&P 500 지수하고 그러니까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하방 배팅을 한 거거든요. 16억 달러 정도 되는 포지션을 구축을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그게 매 분기마다 내놓거든요. 그 자료를. 매 분기마다 이게 미국에서 자료가 공개가 되는데 3개월 전인 그 직전 분기 말에는 그런 포지션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 분기 만에 그렇게 확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매를 아주 세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포지션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사실 이제 뭐 매니저 개인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매니저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참고 정도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이클 버리 이번에 망할 거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또 알 수가 없는 것이 매매를 과격하게 그전 분기에는 없었던 거를 이번에는 막 16억 달러씩 하는 거를 보셨잖아요. 네.
다음 분기에는 그 포지션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보다 포지션이 증가를 할 수도 있는 어. 거고, 어쨌든 이제 굉장히 매매 회전율이 높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저는 장을 보는 시각이 마이클 버리도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 장세로 여름 동안에는 넘어가는 그림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증시 순환으로 봤었을 때에 보통 그 이제 뭐 약세장, 강세장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사이에서도 뭐 금융이니 실적이니 역금융, 역시적 얘기를 하는데, 음.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긴 장세가 실적 장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실적 장세에 안착이 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 장세는 지속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평균적으로 봤었을 막 1년씩 때는요. 그렇게 가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1년 반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순환원 자체가 재고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보통 한 40개월 정도 주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실적 장세가 홀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안착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번에도 일단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부러지지 않겠느냐 중에서 이미 그런, 뭐랄까요, 후보 하나 큰 게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음. 터진 이후로 뭐 최근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음. 피치해서 강등한 사례도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미국의 실제로 은행들의 개별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도 뭐 전망이나 등급 하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은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금융사로 인해 가지고서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서 금융사 내부에서의 자기네들끼리의 구조조정으로 끝나느냐. 한쪽은 찻잔 속의 태풍이 뿐이고 한쪽은 정말로 피해야 되는 부분일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한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융사로 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 너무 많은 부채를 내서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파생 상품이 너무 많이 엮여 있다. 네.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금융위기 때는 이 모든 게 다 세 가지가 충족이 됐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랬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물론 이제 대형 은행들 위주로 더 강한 규제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규제가 지금 미국에 특히 이제 그 다음에 글로벌 대형 금융사에는 강한 규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버리지 비율도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 외에 자산이나 부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엄격해졌고요. 파생 상품은 사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때 문제가 생긴 게 파생 상품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거를 뭔가 공격적으로 여기에 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 자체가 물론 그 사이에서도 좀 삐그덕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 대비해 가지고서는 시스템으로 갈 만한, 전이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만 근데 금리가 이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 몰랐고, 또 채권을, 국채를 이제 장기채를 뭐 몇몇 좀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만하다 싶을 정도로 금리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무시하고 경영을 해온 거죠. 그런 데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지고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뭐 지수가 10% 20%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뭐 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 막 2022년처럼 막 30% 20%막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하락을 우리가 정의를 한 세 가지로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5에서 10%, 이거는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 없이도 가령 최근에 좀 너무 오른 것 같아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한 매매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맞추기는 제 음.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 15에서 20%.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은 뭐 남유럽 부채 위기가 확 크게 번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우상향 그림을 바꾸지는 못하는, 그것도 사실은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3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거는 항상 요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정책적인 것들도, 중앙은행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를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게 뭐 보시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이게 뭐 맞춰봤자 그거는 운이었어라고 할 정도인데, 그나마 이 30%짜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들 좀 이제 그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모아 보면은 그나마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얘기할 거리가 좀 있다 정도이고, 저도 그거를 가지고서 순환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한게 분명합니다. 저는. 예, 예. 중국 경제 자체가 그 코로나 이후에 별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중국 경제가 괜찮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적게 나왔고, 그래서 글로벌 일감이 오히려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그 뒤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이 더디면서 중국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계속해가지고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또 기대하는 거는 그러면은 좀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인데, 조금씩 뭔가 이 부양책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주 속 시원하게 큰 정책은 또 나오지 않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 좀 써줘야 될 건데라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데, 또 중국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주지 않는 게 계속해서 부닥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1분기 때는 괜찮았어요.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는 오픈하는 효과가 좀 났죠. 근데 2분기에는 그게 급속하게 냉각이 되어가는. 네. 그리고 3분기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는 이거 잘못하면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내외도 못 지키겠는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 가지고만 얘기를 드리면 1분기에 좀 잘 나올 때에는 5.5, 6%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분기에 좀 시들해지니까는 5% 초반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4.5에서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저는 이제 생각이 어떠냐 하면, 네. 결국에 중국은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민에서 끌고 가는 경제가 아니고 정부 주도하의 경제인 것이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인데, 네. 본인들이 작년에도 상해 대봉쇄를 하면서 본인들이 말했던 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성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2년 연속으로 성장률을 하회를 한다? 이거는 당 차원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5%라고 말했던 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은 사실 이게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채를 너무 많이 막 늘려나가서 그 심리를 자극시키다 보니까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한번 빵 터져서 중국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부채가 정말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한 2015, 16년부터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경기가 좀 좋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부채가 제대로 부채 증가하지 못하게, 그러다 안 좋아지면 또 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서다를 해서 처음 생긴 버블을 터트리지 않고 조금씩 거기에 들어가 있는 김을 조금씩 빼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경제가 뭔가가 터진다,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개입 여지가 상당히 큰 경제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것이 중국에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성장률을 계속 갉아먹게 되는,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악성 질환을 안고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는 보시는 시각이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중국이 부채로 쌓아서 뭐 그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도 있겠지만, 뭐 당이 혼자 저렇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냐부터 해가지고서 중국을 안 좋게 보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보는, 반대로 또 좋게 보려고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중국이 글로벌
제1의 경제가 어. 된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또 중국을 좋게 보자면은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극단성이, 양극단성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가 일상적으로 있어야 오해가 좀 줄어드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는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의 왕래가 너무 없어져 버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정말로 이거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점점 좀 강화가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중간 정도 생각이 어떨까. 그러니까 막 되게 되는 것도 없겠지만은 되게 또 안 되는 것도 아닌 정도의 경제로 앞으로 중국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고,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또 단체 관광도 열어주고 해서 점점 교류가 증가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서로 간에 현실을 점점점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오해가 이제 좀 뭐 이건 장기적인 시각이었어요. 조금씩 이제 다시 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 미국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취약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나오는 네. 것만 봐도 우리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게 됐을까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부채 문제가 너무 우리도 심각해졌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채의 만기 비율 같은 것도 우리는 좀 구조가 나쁘죠. 우리는 단기채 비중이 높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려갔지만은 이자 부담, 실질 부담 자체가 우리보다는 더 적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기준금리를 더 적게 올렸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그게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곧바로 반영이 다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올라간 거에서 체감하는 긴축의 정도의 수준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자극을 받기는 어렵고 상당히 긴축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의 수출의 하나의 또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근데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긴축을 해나가는, 이것도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올려봤자 진짜 한 번 더 올리려나? 근데 한국은행은 정말 어지간하면 금리를 안 올리고 싶을 거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주요국 중앙은행들 선진국들 중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경제 사정을 보면 제일 먼저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긴축의 그 너머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맞을 만큼 많이 맞았다는 거죠. 이자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작년이 정말 최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는 있으나, 그래서 우리도 수출이 최악으로 갔던 것 대비해서는 괜찮아지고는 있는데, 근데 그 회복 속도가 더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중국도 보시게 되면은 각종 산업별로 재고 데이터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고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작년에 특히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든 산업의 경우에는 이미 그쪽에 이제 그 부품이나 그런 공급하는 기업들한테 발주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도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재고 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수출도 우리가 좀 최악을 지나가지고서 하반기에 뭐 지금 전망 자체가 더딘, 그렇지만 개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저는 뭐 그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최악은 지났다. 예, 그렇게로 봅니다. 네. 혹시 그 일본 경제나 네. 유럽 경제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뭐 일본에서 YCC 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또 일본도 많이들 보시는데,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성장을 겪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요소 중에
돈을 많이 풀어 수요발 인플레가 오는 것도 있지만은 심리가 자극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정말로 그 심리 자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인플레가 조금 올라온 게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좀 이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서 기저에 깔려있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일까를 해보면 올해 한 연말 정도부터 해가지고선 좀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는 안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처럼 뭐 이게 정책이 일본이 이제 긴축이 시작이고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적게 긴축 방향으로 가고서도 이번에 사이클을 끝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을 많이 가셔가지고서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가 비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일본에 가는 글로벌 관광객 숫자보다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숫자가 더 많았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일본이 한국이 관광 대국이 되고 나니까 그거를 배우자라고 해서 아베 당시에 그 이제 또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오게 만들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며 그들이 인구가 우리가 늘어나는 것 같은 내수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가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역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광객이 가고 있어서 일본의 원래 그래서 이 여행 수지 이게 들어가는 서비스 수지가 원래는 별로 여기에서는 버는 게 없었어요. 일본도. 근데 이것도 이제는 흑자가 많이 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경제가 탄탄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럽은 결국은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게 핵심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이 정말 뭐 지금의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 가지고서 이게 결국은 뭐 최근에 또 좀 가스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전쟁 나고 난 직후에 가스 가격이 폭등했던 거 대비하면 지금 수준은 솔직히 버틸만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전쟁이라는 이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하나 안고 가는 거는 이거는 본격 회복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정학적 요인이 유럽은 결국은 핵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